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상황을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언제 조사를 받을지,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구속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선임된 변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담당 검사를 잘한다. 검사장님을 모신 적이 있다.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하겠다. 전직 검사 출신 변호인 로비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화 대사 같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피의자, 그러니까 의뢰인은 기소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를 보시는데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자 변호인이 검지를 치켜 올렸다는 겁니다. 검지 1억 원입니다. 결국 사채를 써서 현금을 마련하게 되고요. 전적으로 변호인을 믿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돈다발을 챙긴 변호인, 잘해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국 구속됐고 피고인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차례가 다가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전관예우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내용이니만큼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왠지 충격 고백 뭐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정관도 아니고 예. 일반 변호사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돈이 몇 억씩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야. 또 확신을 주는 게 가장 나쁜 것 같아요. 이 사건 100%입니다. 어디 세상에 100% 어디 있습니까? 절대 구속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 얘기 하는 변호사는 저는 좀 별로 안 믿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의심을 좀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아니 근데 이제 변호사 일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광의의 영업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 변호사님, 제가 판사 잘 압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몰라요, 잘. 진짜 잘 모르고. 그냥 그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지도 않고요. 또 그걸 보고 찾아온 의뢰인이 있으면 저는 사실은 돌려보내거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돼서 그 판사한테 해를 또 끼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돈을 또 많이 받지도 않고 1억이 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믿어야죠. 저는 근데 이거 농담이고요. 박지훈 변호사님 제가 이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의 이제 모습을 보잖아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 속으로 한번 달려가 보죠. 자, 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는지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이요. 피의자가 됐는데 경찰, 검찰로부터 모두 조사를 받습니다. 내사와 수사를 겹쳐받으면서 압수수색도 당하게 돼요. 그 시점이 2017년 초였는데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때쯤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제 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게 돼요. 이 변호인이 2013년 퇴직해서 퇴직한 지 한 몇 년 정도 지난 변호인 활동을 3, 4년 정도 했던 변호사인데 이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 제가 압니다. 담당 검사는 이 검사가 15로 있을 때 그때 자신이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돈이 없다면서 의뢰인이 얘기했더니 대출을 해서라도 스탠바이 해놓으시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얘기를 했고 큰 거 한 장 준비하세요.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검찰 첫 조사를 의뢰인이 받거든요. 조사를 받으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책상에 다 올려놓고 시작하시죠.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래서 다음날 만나자고 하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의뢰인이 물어보니까 검지를 치켜 올려요. 만나서. 검지 하나를 이렇게 올린 게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5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을 그래서 1억 원인데 5천만 원을 나눠서 받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다시 받자 이렇게 정하고 일단 현금을 챙겨서 갑니다. 마지막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중지를 올리면 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검지를 올렸습니다. 네. 예, 아무튼. 자, 그런데 이 교재비를 그 큰 거 한 장을 딱 준비를 했는데 줬는데 이게 안 당할 줄 알았던 압수수색을 또 당했어요. 네, 2차 압수수색을 바로 당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막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변호사가
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검사장님을 모신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뭐 가시기 전에 다른 데 가시기 전에 나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돈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항의를 받으니까 자신이 이제 검사장님과 술 한잔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부부 중에 아내가 구속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일부 금액을 3천만 원 정도를 돌려줬고요. 이후 아내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됐지만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아서 결국 구속이 됐는데 이 아내가 다시 이제 항의를 해서 변호사가 나머지 돈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다. 그렇죠. 이 변호사가 이 판검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제할 목적으로 돈을 받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렇게 변호사가 네.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요. 이 재판에서 3년이 선고됐는데 오. 사실은 상당히 궁박한 상황입니다. 가장 힘들어요. 나 구속될 수 있고 압수수색 될 수 있고 예.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럴 때 믿음을 심어줬고 이런 것들은 이거 자체가 변호사 업계 아니면 법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하게 처벌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그 수익금, 추징금 1억까지 법원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오. 자, 그리고 말이죠. 이번엔 판사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돈을 챙기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의뢰인이 재판에 지금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 주심 판사가 자신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돈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012년쯤에 퇴직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인데요. 한 2년쯤 뒤에 사실 민사소송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의뢰인에게 이제 받아서는 안 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주심 판사에게 어떤 사건의 인용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좀 해달라, 연락해달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변호사와 같이 일했던 판사입니다. 그랬는데 사건에 그냥 맞습니다. 500만 원을 주면서 전화 한 통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건넸는데 곧바로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 한 통 해서 되겠어요? 하면서 전화는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단 돈을 챙깁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응해주면 안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수사 담당 검사를 안다면서 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또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러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에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 원이 선고됐어요. 물론 이 사건도 여러 가지로 전부 범행 사실이 인정은 됐고 판사 출신인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했다고 됐고 또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요구에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어떤 법조인은 말이죠. 이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봐주는 건 나중에 자신이 전관이 됐을 때의 그 예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관 예우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부패 행위에 대해 현재 뇌물의 형태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뭐 또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 일단 위원님 그럼 전관예우가 정확히 무엇이며 전관예우 금지 법안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전관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앵커님하고 저하고 한 1년 같이 봤으면 제가 다른 방송 가더라도 앵커님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자리에 누구를 지금 넣는데 그럼 앵커님은 전화해서 야 그때 우리 1년 봤는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좀 추천할게. 이 사람 좀 봐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끈끈함을 이용해서 공정을 해치는 거죠. 원래 재판이라는 거는 그 증거와 그 내용에 따라서 정의롭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속일 수 있는 부분, 뭔가 감출 수 있는 부분을 그냥 그 정관이라는 이유로 감추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관금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그 법관, 검사, 그 밖에 공무원이 그 직에 딱 퇴직하면 변호사가 될 때 퇴직 전 1년 동안은 그 지역에서 있던 사건은 못 맡는다. 쉽게 말하면 제가 서울 남부지검에 있었으면 1년 동안 남부지검 사건은 못 맡는 것이고 서울 중앙에 있으면 중앙관할 사건은 못 맡는 건데 이렇게 가면 정관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가야 되고 지금은 법들이 훨씬 더 촘촘해져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퇴직했는 판사나 검사와 만나들 때 다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또한 같은 동창이면 기피 신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어떤 정관이 조금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 법조 기자다 보니까 판검사들 또 변호사들 많이 만날 텐데 실제 이런 전관예우 관련한 비리가 많이 벌어집니까? 일단 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이제 전관이라는 거는 존재하지만 이제 예우가 과연 존재하느냐 뭐 있을 그렇죠,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자료로 나타내기는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실체 조사는 건의가 됐지만 양적인 통계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고요. 이에 대한 이제 설문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대법원 산하의 사법발전위원회랑 이 고려대 산학협력단이랑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일반 국민 1,000여 명과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1,300여 명을 상대로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뤄지고 실제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마 이제 알아보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 법원과 검찰 공무원 등 법조 직역 종사자의 55.1%가 사법 절차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41.9% 정도가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법조 실무를 경험한 직군일수록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비슷한 경우, 의심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나 했겠죠. 그리고 이제 법조 직역 종사자 내에서도 이 판사와 다른 법조인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판사를 제외한 검사, 변호사 등은 존재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았고요. 반면 판사들은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4.2%나 됐습니다. 자, 변호사님 짧게 네. 말이죠. 변호사님 본인은 안 하신다고 해도 못해요. 뭐 저는 네, 안 능력이 하시고 안 뭐 되기 그렇다 때문에. 쳐도 실제 이 서초동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선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하한이 있고 상한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연결성이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전관이라는 사람이 변호 업무를 하게 되면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인맥을 찾아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선을 넘어가서 이렇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게 됐어도 안 되고 그렇게 변호사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는 그 자체는 좀 잘못된 것이다. 또 그걸 믿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 그 사회가 그렇게 후진적이지 않다라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